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8일 마지막 2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일요일이고요. 내일은 3월 1일 3일절로 내일까지 쉬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삶을 위한 철학 수업, 자유를 위한 작은 용기, 이진경 지음. 며칠 전 읽었던 책 이어 읽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 그 운명적인 만남에 대하여. 나는 2000년경부터 꽤 오랫동안 편두통을 앓아왔다. 지금도 과로를 하면 어김없이 편두통의 징조가 찾아온다. 그래도 지금은 나름대로 그걸 다루는 방법을 알아서 징조가 오면 편두통까지 가지 않도록 일을 줄이고 엄살을 하며 이런저런 조치를 취한다. 하여 편두통에 관한 한 내가 좀 알지 하게 되었다. 덕분에 나의 몸에 대해서도 편두통을 부르는 나의 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다. 모두 편두통 덕분이다. 물론 지금도 편두통에 대한 두려움은 작지 않아서 그 징조가 나타나면 어느새 위축되곤 하지만 거꾸로 그때 비로소 지금의 내 생활에 어떤지에 대해 눈을 돌리게 된다. 그런 점에서 편두통은 눈앞의 일에 쏠려 보지 못하고 있던 내 몸과 생활을 향해 욕망에 매어 치달리던 삶을 향해 눈을 돌리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일에 쫓기느라 가빠진 호흡을 다시 보도록 해주고 쫓기는 마음에 천천히 감속 페달을 밟게 해주며 나를 끌고 가는 욕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거리를 두게 해준다. 그렇기에 이제 그것은 여전히 두렵긴 하지만 내 삶의 중요한 동반자라 생각하며 산다. 처음에 전혀 그러지 못했다. 2001년인가 노마디즘이란 책의 원고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자마자였다. 이전에 가끔씩 짧게 오던 편두통이 매우 강력하게 닥쳐왔고 2달 넘게 지속되었다. 엄청난 분량의 고통스러운 작업이 기다리고 있음을 몸이 알고 피하려는 것이었을까. 진통제도 듣지 않았다. 4에서 5초 단위로 바늘로 머리를 쑤셔대는 통증에 잠도 잘 수 없었다.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머리통을 떼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안타깝고 원망스런 마음에 머리를 벽에 바닥에 찧어보기도 했다. 물론 머리만 더 아팠다. 그때 몸의 고통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토록 고통스러운데 그 진화했다는 인간이 도대체 왜 그 오랜 진화의 시간 동안 이런 고통을 피해가는 방법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일까? 반대로 왜 이처럼 민감하게 고통을 감지하는 예민한 신경체제를 발전시킨 것일까? 그게 없다면 고통의 두려움 없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을 텐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고 멍청한 생각이었는지 모른다. 고통이 없어서 계속 그렇게 일을 했다면 필경 몸이 망가져 결국 다시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게 분명하니까. 책 한 권은 좀 더 빨리 쓸 수 있었겠지만 그 대신 다른 책을 쓸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올해 초겨울 중증 장애인 야학에 강의하러 갔다가 거기 교장을 맡고 있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다. 농성장이 추울 거라며 누가 돌침대를 갖다 주었단다. 그런데 밤에 거기서 자다 보니 뭐 타는 냄새가 나더란다. 뭐야 하고 보니 자신의 엉덩이 살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 하반신 마비로 엉덩이에 감각이 없기에 뜨거운 침대에 살이 타고 있었는데도 몰랐던 것이다. 감각이 없으니 고통은 느끼지 않지만 덕분에 피부가 타서 심한 화상을 입은 것이다.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감각을 발전시킨 것은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통이 없다면 어떤 사고가 나도 힘들진 않겠지만 그렇기에 그것이 사고인 줄도 감지하지 못한 채 크게 다치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건강의 심리학과 고통. 이런 점에서 보면 고통은 아주 중요한 생명의 요소다. 이리저리 이동하여 움직여야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동물이라면 고통을 감지하는 능력 없이는 피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생존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병 또한 마찬가지다. 내게 편두통이 그랬던 것처럼 병이란 지금까지 반복해온 어떤 행동의 결과가 누적되어 신체의 일부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징후인 것이다. 그 행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신체의 일부가 치명적인 파손을 입을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고통과 마찬가지로 병이란 부적절한 신체 상태나 신체 활동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통이란 유기체의 부적절한 삶의 방식에 대한 기관이나 세포들의 호소와 항의의 목소리고, 질병이란 그 부적절한 삶의 방식에 잠식된 신체의 비명소리다. 이 비명이나 항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의식으로 신체 전반의 움직임을 장악한 유기체가 자신의 세포나 기관에 대해 무대포의 일방적인 독재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재의 결과는 잘 알려져 있다. 모든 억압된 것은 되돌아온다는 프로이트의 말처럼 억압된 세포와 기관의 고통 역시 되돌아온다. 유기체의 생명과 분리된 채 오직 자기만의 생존을 전면에 내세우며 증식하는 세포들로, 그런 세포를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세상에선 암세포라고 명명한다. 고통과 건강은 단지 몸의 문제만은 아니다. 삶의 고통, 건강한 삶,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커다란 신체적 질병에서 벗어난 직후에 쓴 책이라 그랬던 것일까.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철학이란 진리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삶의 생리학과 의학, 그것은 좋은 삶을 가르치고자 하는 철학의 다른 이름이다. 그런데 건강을 철학의 모토로까지 적어놓은 바로 그 글에서 그는 고통을 예찬한다. 커다란 고통이야말로 정신의 최종적인 해방자이다. 시간을 끄는 길고 오랜 고통, 생나무 장작에 불태워지는 고통만이 비로소 우리들 철학자로 하여금 우리가 지닌 궁극적인 깊이에 이르게 한다. 물론 삶과 고통의 관계가 몸과 고통의 관계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삶에서의 고통 역시 자신의 삶의 징표며 그 삶이 그린 음각화이긴 하지만, 몸의 고통과 달리 삶의 고통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삶이 감당해야 할 고통의 폭은 대부분 몸이 감당해야 할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고통은 몸이나 삶을 새로운 상태로 바꾸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이며, 더 큰 건강, 더욱 심오한 영혼으로 이끄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래서 위대한 건강을 설파하는 철학자는 그대들은 가능한 한 고통을 없애고자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높고 힘든 것으로 갖고자 한다 했던 것이다. 엄청난 고통의 훈련, 오직 이러한 훈련만이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향상을 이루어 왔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알지 못하는가.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고 삶에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어디선가 읽은 한 현인의 말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운명은 얼굴을 바꾸어 버린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통을 피할 길 없이 대면해야 하는 시대는 역설적이게도 삶에 주어진 거대한 행운인 것 같다. 적어도 나에겐 그랬던 것 같다. 내가 대학을 들어갔던 시기에 대학에는 죽음의 냄새마저 자욱한 거대한 무게의 고통들이 유령이 되어 떠돌고 있었다. 전태일의 유령, 광주 시민들의 유령을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었다. 그 유령들은 내 등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하여 그저 책이 좋았고 공부하는 게 좋았던 나 같은 겁 많고 소심한 사람도 책 대신 돌멩이를 들고 강의실 대신 거리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어야 했다. 어디서 주먹질하며 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었기에 남을 향해 돌을 던지는 건 매번 떨리는 두려움을 수반했다. 수류탄을 50m 이상 던져야 제 점수를 받는 체력 시험에서 기껏해야 30m밖에 던지지 못했기에 시위대 뒤에서 돌을 던지다간 앞에 있는 동료들 뒤통수를 칠 게 뻔해 할 수 없이 앞에 나가 던져야 했는데,
100m 달리기를 16초대에 끊는 저질 체력을 타고났기에 데모에 나가면 경찰에 붙잡히는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덕분에 서울 시내 경찰서는 안 가본 곳이 별로 없었다. 항상 두려움에 떨며 나가야 했지만 그래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주저앉는다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삶의 뒤편으로 치워두고 외면한 채 사는 것을 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없는 고개 숙인 삶의 시작이 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눈돌려야 했던 타인들의 고통스러운 삶은 내 삶의 고통이 되어 나의 신체와 영혼을 포위했다. 어느 유행가 가사에서처럼 정말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를 견뎌내야 했다. 어디를 보아도 피해갈 곳이 없는 듯 했고 그렇기에 그것을 지고 넘어서는 것 말고는 다른 수가 없어 보였다. 혼자라면 감히 감수하겠다고 하기 힘들었을 고통을 내 삶 속에 피할 수 없도록 밀어넣으며 다가왔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운명인 것이다. 그것이 고통의 무게를 견디는 훈련을 반복하게 해주었고 그 훈련이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힘과 능력을 주었던 것 같다. 덕분에 소심하고 무력한 나의 신체, 좁고 제한된 나의 시야를 반복해서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넘어섬의 반복이 결국 혁명이란 말로 요약되는 다른 종류의 삶을 향해 적지 않은 문턱들을 넘어가게 했을 것이다.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글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시대의 공기가 없었다면, 그 시대의 삶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것 같다. 덕분에 나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얼굴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몇 번인가 들었다. 운명적인 삶이 생각하지 않았던 짓을 하며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곳을 향해 가야 했던 삶의 궤적이 나의 얼굴마저 바꾼 것일 게다. 고통은 이렇듯 삶을 바꾸고 신체를 바꾸고 얼굴을 바꾼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이 운명적인 삶에 나는 정말 깊이 감사한다. 그건 실로 커다란 행운이었다. 그것은 커다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 주었고 그 고통과 대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으며 그런 식으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삶을 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까. 무언가의 삶 전체를 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삶을 걸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는 필경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 아주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흔히들 말하는 성공으로 끝나는가, 실패로 끝나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믿는다. 삶이란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이기에 삶 전체를 걸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함은 삶 자체와 대면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처럼 운명적인 삶과 대면한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나는 종종 접하게 되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여 죽은 이름 없는 이들에 대한 결과론적 애도의 언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을 오롯이 걸고 산 이의 운명적인 행적을 더 멀리 뚝 떨어진 관찰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기에 과정 자체가 목적인 삶을 세간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에 귀착시키고 모든 장대한 과정을 초라하게 만드는 결과라는 종착점에 귀속시키는 것이기에 비인칭적 탄생. 그러나 고통을 겪는다고 모든 이들이 현명해지진 않으며 겪은 고통의 크기가 크다고 삶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역량보다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면 고통에 쩔어 위축되고 작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통이 삶을 심오하게 하는 것은 단지 고통에 익숙해지는 훈련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 자에겐 위대한 스승이나 책이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듯이 고통을 직시하고 고통에서 배우려 하지 않는 한 고통은 삶의 깊이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고통은 고통을 긍정할 수 있는 자에게만 삶의 심오함을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온다. 고통을 통해 삶에 물음을 던지며 고통을 스승으로 삼아 다른 방식으로 살기 위한 길을 찾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고통은 지혜로운 삶의 안내자가 된다. 삶에 던지는 그 물음과 더불어 그때마다의 답을 들고 현재 속으로 반복하여 되돌아올 때마다 나는 다른 나로 되돌아온다. 이전의 나와 다른 새로운 내가 탄생한다. 아니, 내 안에서 누군가가 새로이 탄생한다. 나락으로부터 심각한 질병과 회의 질병으로부터 돌아오면서 사람은 새로 태어난다. 낡은 껍질을 벗고 더 민감해지고 좋은 것에 대한 섬세한 혀를 지니게 된다. 더 천진난만한 동시에 이전보다 100배나 더 영리해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내 안에서 누군가가 탄생하는 이 사건을 블랑쇼의 어법을 약간 바꾸어 비인칭적 탄생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누구라도 특정화될 수 없는 누군가라는 비인칭적 인물의 탄생이라는 뜻에서 고통은 사람을 강하게 단련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약하게 만들기도 한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것과 만나는가에 따라 나는 고통을 통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우리 삶에서 강함과 약함은 누군가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힘의 크기나 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무게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 앞에서 혹은 자신이 대면하는 사람이나 사건 앞에서 그가 취하는 태도에 의해 정의되는 삶의 방식이고 삶의 방향이다. 강자와 약자. 강자는 눈앞에 다가온 고통 앞에서 배울 것을 찾고 새로운 삶의 계기를 발견하려는 자고, 약자는 그 고통 앞에서 눈 감거나 위축되고 고통을 그저 피하려는 자다. 그렇기에 강자와 약자는 사실 고통과 대면하기 이전부터 구별된다. 자신에게 다가온 것과 만나고 대면하는 방식의 차이가 그 둘을 갈라놓는다. 약자는 자기보다 강한 자들에게서도 약점이나 단점을 찾지만, 강자는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게서도 강점이나 장점을 찾는다. 그런 만큼 약자는 어디서나 비난할 것을 찾지만 강자는 어디서나 배울 것을 찾는다. 강자는 안 보이는 것도 보려고 애를 쓰는 반면 약자는 보이는 것도 안 보려고 눈을 감는다. 이런 점에서 강자가 넘어서는 자라면 약자는 회피하는 자다. 강자가 자기보다 강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반면 약자들은 자기보다 약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강자들은 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상승의 계기를 찾고 있는 것이고, 약자들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위안과 위로를 찾고 좀 더 편한 상태로 안주하기 위한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약자는 자기보다 더 약한 자들의 생각을 빌려 생각하고 그들의 입을 빌려 말하지만, 강자는 자기보다 더 강한 자들의 생각과 대결하며 생각하고 행동한다. 자랑할 만한 적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이런 점에서 정확하게 강자의 윤리학에 속한다. 논평이나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약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자신의 약함을 알기에 항상 방어하려는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이고, 또한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까 두려워 나를 세워 듣기 때문이다. 반면 강자는 비판이나 비난에도 동요하지 않으며 칭찬 또한 가볍게 넘긴다. 그들에게 비판이란 좀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길의 안내판이고, 비난이란 상승하려는 자가 넘어야 할 벽에 그려진 찌질한 낙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강자라면 칭찬을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격려로 다시 한 번의 고향을 위한 촉발로 삼겠지만, 그것을 자족과 안주의 계기로 삼는다면 강자의 길을 그치게 될 것이다.
약자에도 상반되는 두 유형이 있다. 소시민과 난쟁이가 그것이다. 미리 말해두지만 여기서 소시민은 재산이나 생산수단, 소유를 통해 정의되는 경제학적 개념이 아니며 난쟁이는 신체적 특징에 의해 정의되는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다. 마음의 생리학이란 관점에서 보면 돈 많은 소시민이 어디나 널려 있는 것처럼 키 큰 난쟁이나 키 작은 거인 또한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소시민은 자신이 겪은 고통 앞에 위축된 자, 자신이 대면한 상대의 강점 앞에서 주눅들고 무력해진 자다. 그러나 사실은 뒤집어 말해야 할 것 같다. 어떤 고통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주눅들고 위축된 마음이라고. 쉽게 안주하려는 마음은 감수해야 할 작은 고통보다 피하려 들게 하고, 그런 태도는 고통의 크기를 실제보다 확대하고 과장한다. 그리고 그 고통의 크기를 들어 자신의 무력함을 정당화하려 하고 자신의 실패나 소심함을 위로받고자 한다. 반면 난쟁이는 소시민과 반대로 자신이 대면하고 있는 세상이나 상대방을 아주 작은 크기로 축소시켜 놓고 그 앞에서 제 크기의 충분함에 만족하며 자신을 긍정하는 자다. 그래서 종종 자신을 긍정하는 강자들과 혼동되며 대개는 스스로 그런 자신을 강자라고 오인한다. 이들이 알고 있다 믿으며 대면하는 세계란 자신이 사는 작은 동네에 지나지 않는다. 능력 있는 난쟁이란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아주 익숙한 자기 동네에 별거 아닌 소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인물이다. 그는 명운이 걸린 대결조차 전쟁놀이로 만드는 골목대장 같은 인물이다. 이들과 만날 때 세계는 불행해진다. 그들의 크기만큼이나 작아지기 때문이다. 난쟁이의 어이없는 자신감과 추한 교만은 이것 없이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충분히 강해지기 전에 무대포로 상대방의 강점과 대결하려 하면 소시민이 되기 십상이다. 반면 계속해서 상대방의 약점과 상대하려 한다면 난쟁이가 되고 만다. 소시민이 위축된 마음으로 세상이나 상대자의 크기를 과대평가하여 그와 마주선 자신의 크기를 지나치게 작은 것으로 축소시키는 내면적 소인이라면, 난쟁이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세상이나 상대방의 크기를 축소시켜 그와 비교되는 자신의 크기의 충분함을 긍정하는 내면적 거인이다. 전자가 세상을 오인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보지 못한다면 후자는 자신의 무능력을 잊기 위해 세상을 오인한다. 전자가 자신의 약함에 지쳐 작은 세상에 안주한다면 후자는 자신의 약함을 가리기 위해 세상을 작게 만들어 그런 자신에 안주하려 한다. 두 개의 길. 세상에 오직 두 가지 길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필경, 거짓일 것이다. 고통 앞에서 강하기만 한 사람을 가정하는 것만큼이나 고통 앞에서 약하기만 한 사람을 가정하는 것 또한 단순하기 그지없는 허구일 것이다. 한없이 강해 보이던 이가 느닷없이 무너지는 장면, 혹은 그 반대의 장면이야말로 현실의 삶 이상으로 영화와 소설을 리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면 아닌가. 우리는 두 개의 길을 항상 앞에 두고 있으며 언제나 이 두 길 사이에서 산다. 우리는 지나온 삶은 그 두 개의 길이 섞이고 교차하는 하나의 길일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 역시 그 두 개의 길이 항상 가능한 선택지로 놓여 있는 하나의 길일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강자인지 약자인지를 확인한 게 아니라 고통이나 대결을 함축한 채 지금 다가오는 삶과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대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강자와 약자는 따로 존재하는 어떤 인물의 유형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 방향, 두 가지 삶의 방식인 것이다. 자유란 그 두 선택지 앞에서 어느 하나를 택할 자유가 아니라 약자의 길과 동시에 다가오는 또 하나의 길, 노예적 삶과는 다른 삶을 살 가능성을 지칭하는 이름일 것이다.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매혹의 이름일 것이다.
기쁨의 윤리학과 웃음의 비행술.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누가 이렇게 물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아주 다양한 답이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인간관계가 편안한 안정된 삶, 뭔가에 미친 열정적인 삶, 사랑의 모든 것을 건 낭만적 삶, 예술가가 되어 뭔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삶,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명예로운 삶 등등 모두 나름의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삶이다.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서 문제지. 그런데 어떤 선택지를 잡든 부정하지 않을 것 같은 답이 있다.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싶어요. 무엇이 기쁨을 주는가야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건 즐겁고 기쁜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다. 어떤 것이든 기쁨을 주는 것은 모두 좋아하게 마련이니까. 우리는 삶의 매 순간 기뻐하고 또 슬퍼한다. 때론 분노도 느끼고 때론 쾌감에 흥분하기도 한다. 삶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기쁨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기뻐하는 순간 이후에도 기쁨의 파동은 지속되고 슬퍼하는 순간 이후에도 슬픔의 여지는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속되는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삶은 제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기쁨과 슬픔만은 아니다. 수많은 감정이나 정서가 삶의 다채로운 색을 칠한다. 그래도 스피노자는 수없이 다양한 감정이나 정서를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개의 정서로 분류한다. 분노와 불안, 혐오감과 불쾌감 등은 모두 슬픔에 속하는 감정들이다. 경탄이나 희망, 신뢰, 자긍심 등은 모두 기쁨에 속하는 감정들이다. 왜 그 모든 걸 달랑 두 개로 분류하는 것일까? 기쁨과 슬픔, 스피노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양태라고 부른다. 사람도 양태, 개도 양태, 컴퓨터도 양태, 물도 양태다. 그리고 세상 사람 모두 양태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만날 때마다 양태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알다시피 거기에는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다. 물론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도 있다. 어떤 게 좋은 영향인가? 목마른 내가 물과 만나는 것, 배고픈 내가 밥과 만나는 것, 길을 찾으려는 내가 표지판과 만나는 것 등이다. 어떤 게 나쁜 영향인가? 멀쩡한 내 신체가 방사능과 만나는 것, 지친 내 영혼이 시끄러운 음악과 만나는 것, 중독된 내 신체가 담배와 만나는 것이다. 언제 좋다고 말하고 언제 나쁘다고 말하는가? 내가 다른 양태와 만나 내 신체와 영혼의 힘 혹은 능력이 증가할 때 그것은 내게 좋은 것이라 말하고 힘이나 능력이 감소할 때 그것은 내게 나쁜 것이라 말한다. 물은 목마른 내 신체의 힘을 증가시키는 반면 시끄러운 메탈 음악은 지친 내 영혼과 신체의 힘을 감소시킨다. 물론 물을 먹고 싶지 않은 내 물과 만나면 물은 나의 힘을 증가시키지 못하며 심지어 감소시키기도 한다. 쌓인 스트레스의 출구를 찾는 내 영혼과 우지끈대는 메탈이 음악이 만나면 그것은 내게 좋은 것이 된다. 따라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는 미리 정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삶이란 끝없는 만남의 연속이고 그 만남이 발생할 때마다 어떤 것은 좋은 것으로 어떤 것은 나쁜 것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나 역시 다른 것에게 그렇게 다가갈 것이다. 누구에겐 힘을 증가하는 것으로 누구에겐 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힘이나 능력이 증가할 때 우리의 신체나 영혼은 기쁨을 느낀다. 그것이 감소할 때 우리는 슬픔을 느낀다. 기쁨이란 힘의 증가에 동반되는 감흥이고 슬픔이란 힘의 감소에 동반되는 감흥이다. 물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아무 영향도 주고받지 못하는 것이겠지만 그거야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거다. 신체와 영혼에 발생하는 변화는 어떤 경우든 이 두 가지 방향뿐이다. 수많은 감정들은 강도나 양상을 달리하며 나타나는 이 기쁨과 슬픔의 다른 표현들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감정이나 정서를 크게 둘로 나눈 것이다. 도덕적 섹스와 윤리적 섹스. 스피노자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였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답하는 것이 그가 생각한 철학의 중심 과제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저작에 에티카, 즉 윤리학이란 제목을 달았다. 윤리학이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를 가르치는 지식이다. 그런데 어떤 윤리학을 가르치려는 것인가? 스피노자의 대답은 이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기쁨의 윤리학이 그것이다. 좋은 삶이란 어떤 만남을 좋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기쁨의 감흥이 최대가 되고 슬픔의 감흥은 최소가 되는 삶이기 때문이다. 기쁨이 힘의 증가와 결부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기쁨의 윤리학이란 힘의 자연하게 바탕한 윤리학이라 할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윤리학과 보기보다 많이 다르다. 실제로 윤리학이란 말을 듣고 우리가 가장 흔히 떠올리는 것은 대개 도덕으로 번역되는 모랄이다. 도덕이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을 행하도록 가르친다. 가령 칸트의 정엄 명령은 어떤 조건에서도 준수해야 할 도덕적 명령이다. 그것을 준수해야 할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나 이득을 주어서가 아니라 의무고 규칙이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이득이 될지 안 될지를 따지고 계산하여 실천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다. 그건 장사꾼도 하는 짓 아닌가.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칸트는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야 하기 때문에 라고 말했다. 가령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는 도덕적 규칙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경찰에 쫓겨 당신 집에 들어와 숨었다. 경찰이 찾아와 묻는다. 이런저런 사람이 여기 오지 않았는가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인데 숨겨주어야지. 그러나 그러려면 거짓말해야 한다. 여기 없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니 친구를 경찰에 넘겨주는 게 된다. 친구의 우정 또한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가장 이득이 클지, 기쁨이 최대화되고 슬픔이 최소화될지 계산하는 것은 칸트가 보기엔 도덕이 아니다.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 보편 규칙이고 의무라면 그것이 비록 어떤 고통을 수반한다고 해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은 어떤 조건이든 지켜야 할 규칙, 모든 조건을 넘어서 준수되어야 할 초월적 규칙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모세가 들고 내려온 돌판에 새겨진 신의 계명이든 법적인 의무든 혹은 상식이나 습속에 의해 만들어진 일반적 규칙이든 간에 규칙은 규칙이니 지켜야 한다. 그렇게 규칙을 지키는 것은 선이라 하고 그것을 어기는 것을 악이라 한다. 도덕은 선, 악의 두 범주에 의해 작동한다. 이 점에서 도덕은 좋음과 나쁨이란 범주를 기초로 작동하는 윤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윤리에선 절대적 규칙이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적 규칙 같은 것은 없다. 그때그때의 조건에 따라 윤리적 규칙은 변경될 수 있고 폐기되거나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 초월적인 것과 반대로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관계의 내재적이라고 한다. 가령 아담이 사과를 따먹은 것은 악이다. 왜냐하면 신이 금지한 것을 어겼기에 아담이든 누구든 어떤 조건에서도 그건 따먹지 말았어야 한다. 그 계율은 초월적 규칙이고 그걸 지켰는가를 두고 선악을 가리는 게 도덕적 판단이다. 반면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장염에 걸린 사람이 사과를 먹는 것은 나쁜 일이다. 왜냐하면 그의 몸에 좋지 않으니까. 그의 힘을 감소시키니까. 하지만 몸이 건강하고 사과 먹는 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사과 먹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많은 경우 몸의 에너지를 증가시켜주기에 좋다고 해야 한다. 아픈 이가 사과를 먹는 것이 악이 아니듯 건강한 이가 사과를 먹는 것도 선이 아니다. 몸이나 영혼에 좋은 것, 나쁜 것을 따지는 윤리적 관점은 자연학적이다. 적에 좋은지 나쁜지를 가리는 윤리적 판단을 위해선 가령 의학이나 영양학, 생물학이나 화학 같은 자연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몸에 좋다는 건 먹어서 몸의 힘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나쁘다는 건 반대를 뜻한다. 반면 적의 선인지 악인지를 가리는 도덕적 판단을 위해선 자연학은 필요 없다. 아담이 사과를 먹는 게 선인지 악인지를 알기 위해 의학이나 생물학이 필요 없듯이 그때는 그것이 금지된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금지의 계율로부터 선악을 해석하고 입증하는 신학이나 법학의 지식이 중요하다. 섹스는 윤리와 도덕의 차이, 좋음, 나쁨과 선, 악의 차이를 좀 더 쉽게 뚜렷하게 보여준다. 알다시피 기독교는 생식과 무관한 섹스를 금한다. 쾌락을 탐하는 음욕, 그것을 어떤 조건에서도 금지되어야 할 악덕이다. 반면 중국의 양생술에서 성적 에너지는 기를 떠받치는 바탕이어서 기를 확충하고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남녀 간의 성적인 만남은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지만 과도한 섹스는 성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해 기력을 떨어뜨리고 기력이 떨어지면 정신도 무력해진다. 그렇기에 섹스를 하고 쾌락을 얻는 것은 좋지만 정을 방사하여 기력이 떨어지게 하는 것은 나쁘다. 이런 이유에서 소녀경 같은 양생술을 가르치는 책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접하되 방사하지 말라는 접이불루의 원칙이다. 방사하지 않는 섹스, 그것은 생식을 위한 섹스와는 정반대인 것이다. 이는 도덕적 관점에서는 쾌락을 금한다는 규칙을 어기는 악한 섹스이지만 윤리적 관점에서는 양생을 위한 좋은 섹스다. 선한 섹스와 좋은 섹스가 이처럼 다르듯이 선한 삶과 좋은 삶은 다르다. 좋은 삶이란 힘의 증가를 최대한 체감하며 사는 삶이다. 기쁨을 주는 만남을 극대화하고 슬픔을 주는 만남을 극소화하는 삶이다. 그렇게 윤리학은 항상 기쁨을 추구하는 기쁨의 윤리학일 수밖에 없다. 니체가 선악 같은 도덕의 근본 범주를 비판하면서 가르치고 싶었던 삶을 사랑하는 방법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니체는 힘의 증가를 추구하는 이런 입장이 생명의 본질에 속한다고 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